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히 잘 쉬셨습니까? 이제 12월입니다. 2025년 올해 또 이제 한 달 남았네. 자, 이번 달 한 달 투자도 또 올해 한 해도 전체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내용 나왔는지 역시 또 시장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 첫 소식은 보통 주간 증시 전망을 가져오는데요. 보시죠. 외인 기관 자금 이동 코스닥의 시간이 오나. 네. 2017년, 18년 주말새 아마 그 얘기들 들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17년, 18년 때 코스닥이 잘 나갔을 때 코스피 대비해서 그때처럼 코스닥 시장이 다시 코스피보다 좀 더 나은 코스피를 좀 능가하는 그런 수익률을 내는 그런 시장이 올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좀 주말새 굉장히 커졌습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시장에서 이런 조짐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아주 극명하게 이런 어떤 기대감을 좀 키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한 날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한 주 동안 코스피 1.9% 올라서 반등을 했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근데 코스피는 이 정도 올라갔는데 코스닥은 무려 5.6% 급등을 했죠. 이것도 사실은 주 중반 이후로 코스닥이 확실히 눈에 띄게 수익을 좀 더 내면서 상승을 더 하면서 코스피와의 격차를 좀 벌어졌는데 사실 올해 연간으로 보면 뭐 아주 귀에 따갑도록 들으신 내용인데 코스피는 지금 70% 이상, 70% 정도의 그런 수익률을 낸 반면에 코스닥은 거의 절반이었죠. 그러니까 올해 이 수치가, 이 괴리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뒤집을 수는 없겠죠. 한 달 내내 뭐 거의 뭐 50% 이상 폭등하지 않는 한요. 근데 내년에는 모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슬슬 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코스닥이 지금 코스피에 비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그 배경이 전혀 없는 게 아니죠. 일단 가장 큰 거는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 뭔가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두를 만한 여러 가지 뭔가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첫 번째는 지난주에 나왔던 뭐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요 얘기. 이게 일단 당국에서는 정부에서는 뭐 아직 그런 거 없어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뉘앙스가 지금 뭐 준비가 되고 있는 거 있고 사실상 내용이라든가 시점, 발표 시점에 조율만 있을 것이다. 뭐 이번 주말에 나온 내용을 보니까 내년 1월에 발표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아닌 땐 굴뚝에 뭐 연기가 나겠냐 이런 어떤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렇게 2배 차이로 격차가 벌어진다고 봤을 때 이렇게 밸런스가 깨진 거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금융당국에서는 이 밸런스를 일정 수준으로 좁히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또 정부의 역할이고요.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평균 회귀의 논리까지 뭐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키 맞추기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고 코스피가 좀 주춤한 사이에 코스닥이 또 그만큼 덜 올랐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 하나 더 있는 게 연기금. 이거는 좀 실제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아주 큰 효과를, 센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지금 한 3% 정도 코스닥에 대한 이 연기금의 비중이 한 3% 정도 되는데 이거를 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국장에 대한 연기금의 이 투자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코스닥이 그중에 일부를 더 이제 가져오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시총 비중이 코스피에 비해서는 작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같은 금액이 들어오더라도 시장에서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는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코스닥이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뭔가 좀 확실하게 힘을 좀 받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날 것이냐. 한번 이번 주에 살펴보시죠. 자, 이번 주에 나머지 또 뭐 주요 지표들 좀 보죠. 우리나라 3분기 GDP 나오는 게 일단 눈에 띄고요. 11월 수출입 동향 나오죠. 이거는 아마 또 주요 이제 주도 섹터들 또는 지금은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큰 반향은 없는데 여전히 펀더멘털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는 뭐 화장품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그런 섹터들 아마 좀 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다음에 미국에서 3일날 ADP 고용 나오고요. 이게 근데 좀 묵은 자료라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역시 9월 PC 물가. 이것도 좀 묵은 자료긴 한데
일단 뭐 심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이 셧다운 때문에 주요 데이터들이 다 묵은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이제 얼마나 시장에서 유리하게 자기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장의 상승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하느냐, 이제 그 문제는 있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월 의장의 연설, 이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앞서 마켓 앞에 프로그램에서 그 수급 잠깐 이제 중간에 좀 보셨었죠. 코스피에서 외국인 계속 팔고 있습니다. 매도 규모도 작지 않고, 근데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사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도 이번 주에 계속 이어질지도 한번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외국인 수급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바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11월 달에 주요 투자 주체들 수급 내역입니다. 외국인이 무려 14조 4천억대 이렇게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에 14조를 팔았던 거는 좀 자막에도 나오는 것처럼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이 팬데믹 때, 그러니까 2020년 3월이죠. 그때 팬데믹 이제 막 그 충격이 시작됐을 때,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질 때, 그때 12조대를 팔았었는데, 그 이후로 무려 2조 원 이상, 2조 원 정도나 더 매도를 많이 한 그런 한 달이 됐습니다. 외국인의 이 같은 대규모 매도의 배경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뭐 11월 달이 이제 미국의 주요 펀드들, 헤지 펀드나 이런 펀드들의 부클로징 달이라는 점, 뭐 이걸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아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올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뭐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이익을 고정시킬 필요도 있고, 부클로징 때문에 또 하나는 수익을 좀 많이 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뭐 두산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 많이 샀죠. 뭐 그다음에 효성중공업, 네이버 뭐 이런 회사들 올해 많이도 올랐습니다. 네이버는 조금 덜입니다만 이 앞에 있는 세 회사, 네 회사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이런 회사들 외국인들이 투자 일찌감치해서 수익을 워낙 많이 냈기 때문에 이제 수익을 좀 이익을 실현할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겹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AI 거품론 이게 힘을 한참 받았던 것도 분명히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국내 시장에서 특히 올해 수익이 많이 났던 대형주들 중심으로 나타났던 게 이렇게 규모가 무려 14조 4천억 원이나 순매도 금액이 역대 최대치로 나왔던 배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11월에 아까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9.2조, 그다음에 기관도 5.5조 가깝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닉스 던진 외인, 그러니까 외국인이 이제 하이닉스를 제일 많이 던졌으니까 8조 넘게 던졌으니까요. 그거를 이제 개인들이 줍줍을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퉁쳐서 얘기를 하면 11월 달에 굉장히 장 힘들 때 또 개인들이 그때 팬데믹 때처럼 좀 장을 좀 떠받쳐 줬다. 그리고 월 중반 이후부터는 기관들이 좀 사주면서 개인들의 힘을 좀 보태줬다. 그래서 사실은 지수가 여전히 4,000선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많이 떨어져 봐야 3,800선대 중반이었고, 뭐 일각에서는 뭐 3,600선대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거리가 좀 있었죠. 그만큼 시장이 이렇게 외국인의 엄청난 순매도 보이고 버텨줬던 거는 역시 이제 개인들, 우리 개미투자들의 이 지속적인 시장 어떤 매수 이 덕분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샀던 거 거꾸로죠. 하이닉스 5.9조, 삼성전자 1.2조, 두산에너빌리티 거의 1조 샀고요. 네이버도 8천억 넘게 사서 외국인들이 팔았던 물량들을 개인들이 거의 다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제 사실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많이 팔았던 대표적인 종목들이 반도체 대형주다 이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관련돼서 좀 펀더멘털은 계속 뭐 좋은 얘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돌아올 거냐, 이제 이 부분이죠. 지금 뭐 제목에도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그래서 12월 달 중에 외국인들이 돌아오느냐, 첫 번째는 그러니까 코스닥으로 좀 주로 가고 있는데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코스피로 돌아오느냐, 또는 코스피에서 다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올해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두 대형 반도체주들을 다시 살 거냐. 이 부분이 12월 달에 이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게, 다시 지수가 굉장히 또 올라가는 장이 될 거냐 연말에, 아니면 계속 지수는 정체돼 있고 종목 장세가 활발한 장이 될 거냐, 이 부분을 가늠하는 되게 중요한 어떤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얘기는요. 이거는 사실 그냥 전망입니다. 전망이고 기대감인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가져왔고요. 폴란드 두 번째 원전을 추진하는데 한수원 포함해서 4개국을 초청했다라는 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폴란드가 지금 이미 1기 원전을 시작을 해서 설계 작업 중입니다. 근데 그 설계 작업을 맡은 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근데 2기 이제 출범을 좀 2기의 이제 원전을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매년 내지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해서 1기 또는 2기 정도의 원전을 계속해서 해서 총 6기의 원전을 폴란드가 갖겠다. 이게 이제 폴란드의 전체적인 계획이고요. 지금 첫 기, 그러니까 1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설계가 2기에 대한 이제 이 입찰 작업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3기, 4기, 5기, 6기, 4기가 추가로 이제 뭐 2, 3년 또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발표가 나오고 이렇게 일단 폴란드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원전을 추진하는데 한수원 등 4개가 들어갔고 여기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그다음에 프랑스의 EDF라고 그러죠. 프랑스는 우리로 따지면 한국전력 이 회사 있고 그다음에 캐나다 회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그냥 엔지니어링 회사고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경쟁은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 3사가 될 텐데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한번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던 올 1월에 한수원하고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소위 말하는 이제 불공정 계약 이 부분과 관련돼서 그때 나왔던 얘기는 유럽은 이제 우리가 사실상 손을 떼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네덜란드니 뭐 이런 여러 나라에서 입찰을 들어갔다 다 포기를 하고 나왔었는데 이번에 폴란드가 우리를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해서 경쟁 입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폴란드가 원해서 한국 좀 들어와 줘 이렇게 해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이 정확하게 좀 알려진 바가 좀 이 부분이 왜 아직도 정확한 계약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거기 내용에서는 우리가 빠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한수원이 지금 다시 여기에 초청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폴란드가 뭐 이거는 뭐 사실 뭐 기대감이긴 합니다만 그런 뭐 니네가 웨스팅하우스랑 맺은 계약 뭐 우리는 관심 없어. 그냥 우리는 한국 원전 니네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한국의 팀코리아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폴란드가 앞으로도 이제 1개가 이제 됐고 나머지 5개가 남은 상황인데 그 중에 그 5개 관련돼서 우리가 또 일부를 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얘기를 좀 가져왔고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 보통 경쟁협의라고 하는 게 한 시간이 좀 한 적어도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에 아마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 만약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원전을 좀 수주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런 방식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빨리 와서 온타임, 온버짓 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하는 그런 국가들은 우리가 이런 방식, 즉 폴란드 방식을 통해서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얼마나 시장에서 뭔가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새롭게 알게 됐다. 이 부분은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펀드워치 짧게 좀 보죠. 지난주는 사실은 특정 섹터가 뭐 완전히 그냥 뭐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달은 아니었고요. 그런 주는 아니었고요. 바이오주 여전히 좀 괜찮았고 좀 다양한 섹터들이 좋았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도 좀 좋았고요. 이 표 한번 보시면 철강 쪽도 좀 괜찮았고요. 보험 쪽도 좀 괜찮고 게임도 좀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 상위 탑5 중에 2개가 반도체 소부장 쪽이었고요. 그다음에 철강, 보험, 이렇게 게임 이렇게 들어있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수익률은 지금 라이즈죠. 저게 10.55%. 여기에 삼성전자, 이스페타시스, 리노공업, 제주반도체 주로 반도체와 반도체 소부장들이 들어있는 그런 ETF 상품이었습니다. 지난주 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54%. 지수가 한 2% 올랐는데 좀 약했죠. 개별 상품 중에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미국 빅테크 탑7. 근데 이건 레버리지 ETF입니다. 그 레버리지 ETF가 7.3%. 그러니까 장이 레버리지인데도 7%였으면 참 지난주 쉽지 않은 한 주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